이슈 언박싱의 노종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가처분 결정 관련해서 가처분 결정문의 해석을 한 인터뷰가 있었고 각종 커뮤니티에 좀 화제가 됐었나 봐요. 많은 성원에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방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었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5월 30일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서로 그 판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고 많은 변호사들이 민희진 대표 측의 패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배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했는데 다들 틀렸습니다. 인용이 됐죠? 그러면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변호사분들을 마냥 또 왜 이렇게 못 맞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쟁점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과연 그 배신적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소위 카카오톡 대화 유출이 영업상 비밀의 유출인가, 이 쟁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 본안은 다르다, 본안은 오히려 하이브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또 논의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가처분 결정문이겠지만 결정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법조인들한테는 결정문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이 방송에서는 판결문이라고 지칭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과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입니다. 피보전 권리의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3법상 대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자녀 임기가 남은 경우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옛날에 이 법이 위반됐을 때.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상법은 그렇습니다. 즉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주주의 전속 권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결국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주주인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처분을 신청한 자, 즉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이 가처분의 필요성, 피보전 권리, 왜 가처분이 인용돼야 되는지,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현저한 위험 등등의 모든 요소들을 원칙적으로 민희진 대표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임의 부분과 관련해서 가처분 해석성상 1회의 기일에서 보통 심리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 1회의 기일에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민희진 대표가 본인이 배임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상법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주주의 권한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많은 변호사들의 예측이었습니다. 일부 변호사님 중에 이거는 인용될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보전 권리와 관련해서 민희진 대표 측의 손을 법원은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이브 측에서 배임의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법조인 입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됩니다. 가처분에서는. 그런데 입증 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을 시켰죠. 하이브 측에서 입증하라. 왜?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도 현재 나와 있고요. 조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조 어도의 경영 등에 관한 사안 2-1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채권자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어도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의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써있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근거와 그리고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상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하이브가 지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이제 하이브가 배임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한번 그러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법원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민희진 대표의 배신적 행위는 있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나쁘다.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채권자가 202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서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진스를 데리고 채무자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어도의 발행 주식을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어도에 대한 채무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도의 부사장인 이 땡땡 등과 함께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그와 같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이러한 채권자의 행위들이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판결문상 워딩에 배신적 행위가 있었으니까 민희진 대표는 배신이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걸렸기 때문이지 역모를 꾀했는데 그 전에 발각된 것뿐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또 아니 무슨 다 적어놓고 왜 이제 와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하냐라고 했는데 이 판결문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예비 음모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비 음모는 원칙적으로 실행의 착수의 이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비 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아요. 판례에 따르면 예비 음모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행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외부적 준비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하고 모색 정도의 단계에 불과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로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문을 볼까요? 그러면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모색 단계까지만 분명하다라고 하였어요. 즉 우리나라 판결 체계 구조에 따르게 되면은 모색 단계로는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외부적 준비 행위로 보지 않는 우리의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따르게 되면은 이것은 예비 음모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실행 행위가 없어서 또는 실행의 착수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될 때는 예비 단계 행위에 불과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통 판시해서 보통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판결에는 지금 예비 음모에 불과하고라는 얘기도 없어요. 실행의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색까지만 있었다 라고 해서 어떤 배임의 예비 음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문에는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실행에 착수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배임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적 행위가 뭐냐? 특별히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배신적 행위는 신뢰관계를 위반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라는 건데 이런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 행위들은 신뢰관계가 위반되는 행위가 민희진 대표 측에서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로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법원이 공인한 무슨 배신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판결문 뒤에 또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판결에서 또 채권자가 시정을 요구한 채무자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즉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시정을 요구한 뉴진스의 차별 문제, 그리고 하이브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했어요. 즉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 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선후관계를 살펴볼게요.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그리고 음반 밀어내기 요청 이것들이 뭐가 먼저 있었냐 라고 하게 되면은 민희진 대표 측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2021년 중반부터 2023년이에요. 그리고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배신적 행위라고 될지언정 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일어난 시기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예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먼저 일어났죠. 지금 하이브가 민진 대표한테 어떤 한 행위가, 이것 역시 민진 대표 하이브 간의 신뢰관계 훼손을 야기시키는 일들이에요. 그 뒤에 부분에 민진 대표의 뭐 배신적 행위라고 칭해진다라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배신적 행위를 먼저 했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민진 대표만 배신적 행위를 했고 뭐 하이브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민진 대표가 뭐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걸려서 이런 무슨 영모가 발각되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또 다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예, 하이브 측의 주요 주장 중 하나, 아이릿에 대한 뉴진스 컨셉 표절 이슈.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 민희진 대표의 이슈 제기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뉴진스의 활동을 침해받거나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어도어의 대표이사는 뉴진스 전속 계약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이사의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의 본질이자 전속 계약상의 민진 대표한테 부과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셉 도용 내지 표절 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 민진 대표의 그 문제 제기는 일정 부분 정당하다고 보았고, 만약에 민진 대표가 이를 알고서 묵인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그리고 뉴진스에 대한 전속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써 있지 않지만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과 뉴진스 전속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되게 되면 뉴진스는 전속 계약을 해지시킬 권한이 발생하게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민진 대표는 아이릿 컨셉 도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릿과 뉴진스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도용했네, 표절했네, 침해했네는 이 가처분에서 자세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보았다는 것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슈죠. 민진 대표와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링 용역 비용을 배임했다, 부당 수령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 스타일링 비용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겸직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스타일링 용역 비용은 외주 비용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이익으로 귀속될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가 이 비용을 수령한 것은 배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민희진 대표가 1차 기자회견 불과 몇 시간 전에 측에서 보도한 자료 내용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소위 무속인과의 카톡을 통해서 몇만 건에 달하는 카톡을 통해서 어도어의 수많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위는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하이브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논의들이 많았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어떤 보도 매체들 간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 간에 나눈 개인적인 대화가 과연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민희진 대표가 개인적인 카카오톡 자료 활용에 대해서 하이브 측에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사장 측은 동의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대화는 부사장에 관련된 대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민희진 대표의 대화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통신비밀 보호법이 위반되었는지, 또는 위법 수직 증거가 민사에 있어서 자료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최근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취득한 위법 수직 증거는 형사에서는 옛날에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었는데 민사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해서 이 부분은 민진 대표한테 좀 유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죠. 근데 판결문은 조금 더 당황스럽게 나왔는데요. 판결문을 살펴보면 채권자가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도어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즉, 가처분 재판부는 이것이 위법 수직 증거인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될 수 있고, 이것이 민진 대표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영업비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허망하겠죠. 어떤 하이브 측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영업 비밀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주주간 계약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계약의 효력. 어느 당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하이브 측에서 민진 대표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를 감사를 통해서 모두 다 입수한 다음에 이거를 언론 보도하게 해요. 이거는 어떤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에 중대한 침해 행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헌법상 우리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감청을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헌법상의 가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입법자의 배려이고, 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상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진 대표의 개인적인 카카오톡을 하이브가 입수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시켜요. 대표이사의 독립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엄격하게 침해하는 굉장히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계약상 침해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문제가 되는 게, 가처분은 인용되었지만 앞으로 본안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거고, 하이브가 결국은 본안을 이길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하이브 측에서 지금 현재 가처분 판결에 나와 있는 증거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 하이브 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민진 대표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하이브의 주장들은 전부 다 지금 기각된 상황이거든요. 본안 소송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증거 자료만 갖고는 오히려 하이브가 조금 불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무슨 소위 주술 경영, 이거는 그냥 영업비밀도 아니고 개인적인 대화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치도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본안은 무엇이냐? 이 가처분의 본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5월 30일에 이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서 이제 주주총회는 이제 열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민진 대표는 현재 해임 안 됐고요. 새로운 사내이사들이 선임됐고, 하이브 역시도 가처분의 취지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럼 본안은 무엇이냐? 풋옵션, 콜옵션, 그리고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걸 본안이라고 칭합니다. 본안은 이 가처분의 본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향후 이 주주간 계약이 종료될지 해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다툼의 문제를 본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과 관련된 걸 본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위반했냐, 누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 그러면 민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이브 측에서 콜옵션을 행사해서 민진 대표에게 30억 남짓한 돈만 줘도 되는 것인가에 문제와 관련된 걸 본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안은 현재 가처분 이 판결에 나온 증거만 갖고는 민진 대표가 불리한 점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이브한테 불리한 정황들이 좀 더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민진 대표와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민진 대표를 전혀 모릅니다. 연락처도 없고요. 그분도 저를 모르시겠죠. 관심도 없으실 거고요. 다만 제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러는 이유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적어도 판결문에 적혀진 사항은 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처분 결정상에서 보여지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하이브의 주장은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게 총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쟁이 장기화되는 거는 우리 K-POP 산업을 위해서 모두 다 좋지 않거든요. 양측 간에 좀 원만한 해결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지금 현재 어렵게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양측 모두 대한민국 K-POP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경영권 분쟁보다도 우리 K-POP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두 분 다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